예, 오늘 저희 2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어제 저는 안철수 대표를 찾아뵙고 합당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속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 모두가 하나의 샐러드 볼 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당을 위한 실무기구의 구성이 시급합니다. 우리 당의 실무 담당자를 오늘 중으로 선정 완료하여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항상 주장해왔던 새정치의 비전이나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진보 세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은 앞으로 더 커진 국민의힘의 꿈과 가치로 계승되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라북도에서 저희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이 현장 행보를 시작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부터 시작된 호남에 대한 저희 노력은 결코 우리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반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당의 호남 지역에 대한 메시지는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는 일정이 끝난 뒤에도 정운천 의원님 등과 함께 전주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광주 글로벌모터스 생산 현장에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우리 당 의원들이 애로사항을 경청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8일 우리 전주의 의원이 경영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유류세 환급 특례 기간 3년 연장,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50만 원 확대 등의 입법을 신속하게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서 호남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의 찬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했는데 국민의힘은 신속했다는 지역 언론의 기사마저도 고무적입니다. 우리 당의 호남 동행 의원단 모두가 전주의 의원과 같은 자세로 임해주시길 요청합니다. 물론 지역을 살피는 우리의 노력은 호남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쇠퇴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모두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보에 앞장서는 우리 당 의원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업적을 제가 최대한 발굴하고 또 홍보해서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당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민주당이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중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기립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 여당의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어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믿은 게 죄가 됐습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습니까? 세수가 남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것이 정부 여당 방침입니다. 세수가 남는다면 먼저 국가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것에 그 돈을 써야 하는 겁니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합니다. 민주당은 또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서울교통방송 TBS에 대한 감사 청구 안건의 국회 과방위원회 상정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했습니다.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막으면 어느 안건 하나 상임위 상정도 안 되는 민주당 의회 독재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것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입법 바리케이드를 강력하게 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감사 청구, 이건 국민의 요구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김어준 감싸기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1인 가구 이상 월 평균 소득액은 438만 3,813원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작 17,000여 원 정도 늘어난 수준입니다. 지난 3월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에 4명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청년 중에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청년은 30.5%에 이릅니다. 청년 고독사마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1회 제작비 상한액의 2배가 되는 200만 원을 한 번 출연료로 지급받았습니다. 계약서도 없다는 겁니다. 세금이 문재인 정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무슨 쌈짓돈이라 되는 겁니까?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방송, 여기서 김어준 씨는 정치 편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거짓 선동으로 서울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고, 문재인 정권과 조국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호대장을 자처했습니다. 하루 200만 원 받았던 출연료, 그 수호대장을 자처한 것에 대한 보수입니까? 여권이 김어준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 국민들, 특히 20대 청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씨 고액 출연료, 이건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불공정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박탈감과 고통을 봐주십시오. 청년 특임장관 한 자리 마련한다고 청년의 분노를 달래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꼰대, 수구, 그리고 기득권 정당에 빠졌다는 뜻이 됩니다.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공정과 정의는 어린애 달래듯이 사탕 하나 더 넣어준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잘못 고쳐나가는 그것이 우선입니다. 국민이 부여해 주신 의회 권력, 김어준 한 명 지키기 위해서 남용하면서 우리 국회를 김어준 방탄국회로 전락시킨 민주당,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TBS 감사 청구의 건, 이것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고 문재인 정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보내 네, 조수진 최고요. 네. 우선 첫 번째는 현 정부의 정권 보위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오후에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출범 때부터 거대 여당이 기립투표까지 해가면서 출범시킨 정권 보위부의 폐해가 매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피의자를 관용차로 황제 에스코트 해놓고는 오히려 그것을 보도한 기자를 뒷조사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처법 심의 때부터 지적되었던 중복 수사로 인한 인권 탄압 논란입니다. 셋째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편향된 단체의 고발에 의지해서 야권의 대선 후보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여당의 대선 주자는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 라면서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노력의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결례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4년 차를 넘어서서 임기 마지막 해인데 외교 결례 논란이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소식을 SNS로 정하면서 초청국인 오스트리아가 아닌 독일 국기를 올린 것으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에서 정부 홍보 사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고의로 삭제해서 어떤 논란을 일으켰고요. 셋째는 지난달에 한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아닌 평양의 능라도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어떤 외교 참사 연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짚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오스트리아 국기 논란에 대해서는 야근자 실수다. 또 평양 능라도 영상과 관련해서는 업체 실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사진 삭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실수다. 실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외교 결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외교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합니다. 의전비서관이라는 것은 이런 의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자리지 쇼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의전 라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내내 확인한 것은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야권에 더 큰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는 바로 그런 공정한 대선 관리, 정권 교체를 위한 대선 관리에 누구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데 만전을 기하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현진 최고위원 말씀 주십시오. 네. 어제 오늘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고무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새로운 당원 가입의 그 열풍이 불고 있다라는 기사를 몇 가지 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시당의 평균 50분 이상이 당원 가입을 원하는 그런 신청서를 보내신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당에 확인한 바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만도 온라인을 통해 입당을 희망한 분들이 800여 명 정도로 집계됐다. 사실 저희가 그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나가서 활동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굉장히 엄청난 숫자라고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고 아마도 이것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자유와 공정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생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저희에게 그 걸어오신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제가 지금 새로이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동참하시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저희 당원들께 한 가지 당의 건설적인 방안을 위해서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냈는데요. 전당대회 과정 가운데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당원들을 좀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확인했더니 우리 당원 시스템이 사실 많이 낙후돼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원 개인이 책임당원으로서 스스로의 정보를 확인하기도 힘들었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당원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차기 사무총장이 인선이 되면 저희가 바로 전국 그 당원 정비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민 누구나가 정당에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우리 당원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가치와 정신을 늘상 확인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동참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정보를 또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의 당원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는 제언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사회권에 네. 제가 발언해도 당연하죠. 장합하십시오. 순서대로. 지시 불이행에 또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우리 당에 입당하는 당원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당에 지금 당원들 입당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가 아는 유명 가수 한 분이 입당을 하겠다고 입당 절차를 물어와서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원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원로 아닌데. 뭐 제가 원로니까 원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당에 입당하려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 문제도 처리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차제에 그러한 새로운 당원의 입당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당과 함께하던 많은 동지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을 떠나거나 또는 당에서 징계를 받고 출당되거나 또는 당의 공천 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장외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야권의 빅텐트를 치고 야권 단일의 후보를 만들고 야권의 단일 세력을 만들자고 1000명 이상 우리 당과 함께했던 많은 정치적 동지들에게 일정한 어떤 조건이나 또는 일정한 요구를 할 것 없이 대사면령을 내리고 모두 함께 동참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좀 비유하자면 과거에 뭐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 간첩 자수 기간 뭐 이런 것도 뒀듯이 일정 기간 우리 당에 전부 돌아오라라고 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모두 받아주겠다. 그렇게 좀 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수 진영의 진정한 단일체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거 때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와 함께했던 분들 중에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고양이 손보다는 더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함께 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 대표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 때 이제 다녀보면 국민의 지상 명령은 정권 교체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또 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야권이 대통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문재인 정권을 좀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대표의 후보 나오시면서 선언문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근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슨 단어에 감동을 받았냐면요. 정권 교체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정말 울렁거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핵심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계속되는 말씀이 야권 대통합만이 살 길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단일 후보가 안 되더라도 합당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조건 없는 합당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이제 드디어 더 큰 이번 되는구나. 이제 국민들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각하고 수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온 국민들께서 지금 다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 여러분께 정말 환영하고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지상 명령인 정권 교체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청년특임 장관을 제시하셨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이미 청년정책비서관을 신설한 바가 있고 국무조정실에는 산하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에는 청년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청와대 청년정책비서관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문제에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의 청년최고위원이 과연 청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특임 장관 자리를 신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청소년특임 장관, 중년특임 장관도 제시하실 겁니까? 보여주기식은 그만하십시오. 진정 청년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조국 사태를 비롯해 청년들을 분노케 한 현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자성의 목소리부터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 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마다하기 쉽진 않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인 만큼 보다 더 정교하게 고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전 국민에 대한 일괄적 지원보다는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국가의 지침을 존중해 주시는 국민 없이는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50일째를 맞았습니다. 바로 어제 손실보상법이 소관소위원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자정무렵 끝난 회의의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이 주장했던 소급 적용 손실보상은 본문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다만 부칙의 성격이 다른 피해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더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지시한 지 144일이 지났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오로지 정부와 여당에 있는데 이제와 늦어진 탓을 합니다.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나 어제도 정부는 피해 지원의 규모를 대략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보상과 지원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시 읽었습니다. 정부의 영업 제한, 집합 금지에 따른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가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헌법적 권리입니다. 시혜적 차원의 지원이 보상의 영역을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손실보상법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에 따른 손실 모두가 보상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남은 입법 절차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광주 붕괴 사고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만 밟았어도 살 수 있었다는 식의 망언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광주 붕괴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제대로 된 원인 진단과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철거 업계의 불법 관행, 위법적 철거 행태,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참사의 책임을 애꿎은 피해자에게 전가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는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라고 했고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는 문화적 차이를 운운했으며 기러기 가족을 비하하는 등
셀 수 없을 만큼 숱한 구설로 국민들 가슴에 못을 박았던 송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발언 역시 왜곡되고 가벼운 집권 여당 대표의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 대표는 국민의 시간, 민생의 시간을 만들자고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부터 제대로 하고 민심을 돌보기 바랍니다. 즉시 피해자와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문 정부의 외교 참사, 이 정도면 실수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에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며 오스트리아 국기 대신 독일 국기를 올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과거 독일로부터 강제 합병당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초청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게다가 G7 정상회의 기념사진을 올리는 과정에서 남아공 대통령이 삭제된 사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또한 사진 한 장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자화자찬을 위해 문 대통령을 부각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지난 4년간 이어져 온 현 정권의 외교 무능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 앞에 버젓이 평양 릉라도 위성사진을 띄워놓고서 서울이라고 소개해 망신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어로 인사를 건넸으며 청와대 홈페이지에 캄보디아를 소개하면서 대만 건축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계속되면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계속되는 외교 참사를 막지 못한 현 정권의 외교 안보 라인의 기본 역량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국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도 없이 과연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허울 좋은 외교적 수사보다 기본적인 의정과 외교적 의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실무자만 징계하고 경고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을 전면 재점검하고 외교 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길입니다. 요새 여러 곳에서 정치뿐 아니에요. 젊은 피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바람, 희망을 가장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정치, 정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당마다 어떻게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젊은 피를 수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소위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젊은 사람을 언제부터 젊다고 하느냐? 그건 한계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현실을 볼 때 맡은 사람들이 나이가 몇이는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제 역할이 끝났으니까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것이 당의 발전에 또는 무슨 계획에 또는 결정에 무슨 흠이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소위 정당 정치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냐. 정당 정치가 그렇다면은 그거를 젊은 피를 수혈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기성 정치 단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집단이 있다가 우리가 싹 나가서 당권을 장악하자. 그럼 당권을 장악하면 그 다음 대통령 후보를 누굴 내죠? 그걸 자기들의 결정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그런 케이스보다는 너무 경솔했지 않아. 이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위험한 때입니다, 이게. 그럼 당권이 누구 손에 있느냐? 젊다고 해도 뭐 다 30은 됐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성 소위 정치인들에 비하면 나이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당을 운영해 나간다. 그 다음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데 있어서 그이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 무슨 이변이 생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는 한국의 정당 정치가 없습니다. 대개 서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서열이 없습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이 움직임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없거든요. 당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요 다음은 이럴 거고 그 다음은 이럴 거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맹 놓고 있다 당하는 거예요. 요 다음은 아무개가 하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 아무도 무슨 계획도 못 세우고 있으니까 이른바 정당 정치가 정당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대거 나온다. 젊은 친구들이요, 앞뒤의 사정을 잘 알고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정치에 임하면은 그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해요. 뭐 아무도 없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쑥 나와가지고 이건 누구하고 저건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큰 일을 잘못되게 하면 어떡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오늘의 야당, 그 다음에 대통령 낼 희망을 가진 정당에서 아무개를 여다음 대통령 후보로 하자. 젊은 층이 당권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돼. 좀 더 젊은 층에서 해야 돼. 만일이 이렇게 나와서 젊은 층을 찾다 보니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뭐 미미적거리다가 세월만 보냈다. 그러면 오늘의 야당, 얼마 있으면 여당이 될 가능성 있는 정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덮어놓고 뭐 젊은 피,
좋은 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나선다 하더라도 그러려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내주고 뭐 이런 일이 있고 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도 되는데 이 무슨 혁명적으로 말이야. 젊은 사람 거기에 또 이 요새 정당 정치라는 게 정당만이 합니까?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인기가 많아도 여론조사에서 지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러면 그건 또 뭐예요? 정당 정치를 누가 하느냐? 당원이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이 한다. 여론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그 여론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 아, 그랬는데 그다음 대통령 후보를 누굴 세우느냐? 그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들쭉날쭉할 때 그걸 정리할 수 있는 힘이 오늘 한국의 정당에 있겠는가? 그게 또 심상치 않은 문제거든요. 이제 어떤 때가 왔느냐 그러면요. 거짓말은 좀 그만하고 허망한 소리 그런 건 다 빼고 양심의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정치가 어지러워요. 이러다 만일에 오늘의 야당이 정권을 되찾지 못하면 이 나라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제일 걱정하는 건요. 이제 뭐 할 거는 다 하잖아요. 뭐 G7 모임 있는데 거기다 초대를 받았다. 그래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마치 G7에 소속한 나라의 대통령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사람을 다 우쭐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한몫하고 있다. 한몫하려면 발언권이 있어야지. 한국을 진정 세계 경제 10위권에 딱 집어넣는 그런 구체적 안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안이 있어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봐도요. 아무런 안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를 그렇게 만들까? 한끝으로는 그냥 퍼주어서 퍼주면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공짜니까. 그 한국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외국도 권력이 퍼준다면 일단은 좋아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 정권이 무너집니다. 왜? 공짜를 받는 사람도 이거 오래 안 간다는 걸 알거든요. 자꾸 뭘 거저 주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걸 뺏어 먹기 위해서니까 정신이 어리둥절하게 해놓고 하고 싶은 일을 배워서 하니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의 원적으로 돌아갑시다. 너무 정직한 구석이 없어요.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최대 문제가 국민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줬습니까? 역사 연구의 가장 큰 요령이 원칙이 뭐냐 그러면 랑케가 한 말대로 사실을 사실대로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보는 눈, 난 정확하다고 보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시선으로 보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몇 명 놔도요. 한 12명인가 놨잖아요. 그 중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눈에 대통령으로 보이는 사람 몇 안 돼. 이제 그걸 들고 무슨 따져보고 그러자는 거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대한민국을 세운 대통령은 다 중요한 대통령입니다.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오늘의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반도체, 2차 전지, 게임,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은 반갑다. 치열한 경쟁- 전 세계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래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구입, 대출 우대 5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죠.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잘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 감아줬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부 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에 승진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서울고검장이 되었습니다. 박광기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박원순, 노거든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부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5.18권 운동권이 요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했다고 평생 오래먹었습니다. 30, 40대 국회의원 하더니 40, 50대 되어서 국가요직 휩쓸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태평성 될 겁니다. 이런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때 대한민국 체제 뒤집으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다 특권과 반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꼰대, 수구, 기득권이 됐다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는 그룹이라고 지탄받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정말 힘겨워하는 청춘들 우리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 국가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상권분리 법치주의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민주당 180석이므로 국회 상임위 다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 출장소, 대통령 가신이 되어서 민망한 날치기 처리, 기립 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사법부 주요 핵심 인사 한번 보십시오. 대법원장부터 비롯해서 민변 누리법 연구에 친정권 인물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독식이요.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하고 법무장관합니다. 국무총리 마치면 다시 당대표로 돌아옵니다.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법치주의 이미 붕괴됐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마쳤던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재심하겠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 밝혀냈던 최재형 감사원장 보복 수사하겠답니다. 법무부 장관 한번 보십시오. 형사 피고인인데 장관 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한번 보세요. 택시기사 목 잘랐어도 그냥 임명했습니다. 청와대 경찰 다 눈 감아줬죠.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할 때 여러분 박수 쳤지 않습니까? 잘한다고 부추겼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현재 권력,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니까 검찰 개혁하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개혁입니까? 탄압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계획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판입니다.
지난 6월 4일자 검찰 인사 한번 보십시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 영전했습니다. 법에 충성하는 검사 좌천당했습니다. 아니 여기 법무장관 계실 텐데 사실 아닙니까?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영전에서 승진까지였습니다. 세상에 서울 고검장이 되었습니다. 박범계 장관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 윤석열 전 총장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하려고 만들었던 그래서 밀어붙였던 공수처 그게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을 수사하는 야수처 그 정체가 그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문치가 있습니다. 권력에 빌붙은 의용 시민단체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전국의 살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노거든 전 시장 성범죄 사건 생겼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여성단체 활동하셨던 여당 의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했지 않습니까? 아니 성범죄마저도 진정 논리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여성운동인이 여성인권이 하는 것들 알고 보니까 배지 달기 전까지만 선동부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주가 없네. 민주노총 반미투쟁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하고 노동자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교조 학생들 학력평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생이 어느 수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닌가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얼마 전에 모 고등학교 학생 답안지 30초 늦게 제출했더니 0점 처리했답니다. 부정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한번 보시죠. 그분 자녀 7대 허위스펙에 대학 표창장 위조로 진학했습니다. 학사 경고 받았는데 장학금 줬습니다. 그런 장학금 받는 나라 정말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의사가 되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자격 취소가 없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붕괴와 용어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 제출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법안 내용 보실까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 대출 우대 5만 가지 특혜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공공의대 만든다면서 그 입학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시민단체 추천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노총 친인척 채용 비리로 비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자식 잘되기 바라는 부모 마음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다 그러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다 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왜 남의 자식이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자사고 없애자 그럽니까? 왜 입으로는 반일하자 반미하자 그러면서 자기 자식은 일본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였습니까? 자기 자식 명문대학생 만들어주려고 의용시민단체였습니까? 80년대 구국의 강철대호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권의 강철대호, 세습의 강철대호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